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통기한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희 PD께서 30만 원의 화장품을 샀다고. 30만 원어치를 어디서 샀냐? 바로 올리브영 세일에 샀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뭐 파운데이션부터 색조까지 싹 다 바꿨대요. 근데 왜 이분이 올리브영 갔을까요? 다른 데 많은데. 왜 올리브영만 살아남았는지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일본 여행 가면 꼭 빠지지 않는 쇼핑 리스트가 있었는데, 소화제 캬베진이라든지 사라사라 시트, 곤약 젤리, 사론 파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드럭스토어라는 채널에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드러그 그리고 스토어니까 의약품을 취급을 하는 그런 채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드럭스토어보다는 H&B 스토어라는 이름이 더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H&B 스토어, 그러니까 드럭스토어는 1999년도에 올리브영이었는데요. 당시 신사동에 냈던 1호점 매장이 100평 정도였었는데 25평 정도가 약국 비중이었어요. 원래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드럭스토어 형태를 많이 표방했던 그런 점포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약사들이 대기업이 약국 소매업에 진출을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고, 또 약사법 위반했다고 고소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 한국의 드럭스토어에서는 의약품 판매 그리고 또 약국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많이 퍼지지 못하게 됐었고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상품의 구색을 좀 많이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까 헬스앤뷰티, H&B 스토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맨 처음에 주도했던 올리브영이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 나가다 보니까 후발 투자로 들어왔던 업체들도 이제 비슷한 그런 품목들을 집중하면서 매장을 늘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7년에 점포 수가 42개 정도였었는데, 당시에 뭐 비슷한 화장품 판매하고 있는 이니스프리가 로드샵을 100개 넘게 갖고 있었다 보니까 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었죠. 그랬던 올리브영이 2011년도에 갑자기 이 매장을 확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당시에 매장 수가 100여 개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고, 그 중에 가맹점이 7개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연말까지 200개 점포로 거의 2배가량 확장하겠다고 했고, 그 중에 가맹점은 100개 정도로 거의 절반 정도 비중까지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당시 의약품 판매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고육지책이었지만, 소득 수준 향상과 그리고 웰빙 트렌드로 미용과 건강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데 주목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7대3 수준? 그래서 점주가 7을 가져가고 로열티 수수료로 30%를 지급하는 반면에, 당시에 이 올리브영은 90에서 95%를 점주가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가맹 수수료율을 5에서 10% 정도로 낮춘 그런 모델을 제시를 했고요. 더불어서 판매 장려금도 뭐 매출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주기도 하고, 또 인건비나 월세 그리고 관리비를 제외한 들어가는 비용의 한 10% 정도를 또 지원해주는 등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도에 결국에 1000점을 넘어서는 점포 수를 달성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보시면 가맹점이 늘었다기보다는 직영점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리브영은 기본적으로 창업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요. 입지 선정하는 데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일단은 매장이 35평 이상이 되는 게 기본이었었고요. 그리고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용도를 받은 곳, 그리고 20대, 30대 여성이 많은 대학가라든지 오피스가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자리는 또 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올리브영은 편의점처럼 이런 생계형보다는 지역 내에서 대표 점주를 발굴해서 약간 중소기업을 지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경영주를 좀 모집하고 싶어 했다 보니까 가맹점이 그렇게 빨리 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직영점 위주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착실하게
점포를 늘려 나갔다는 거고, 약을 팔 수 없었고 뭐 화장품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성과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은 때였지만 조용조용히 직영점 위주로 점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경쟁사들 살펴보면은 GS 리테일이 하고 있었던 왓슨스 2014년도가 되어서야 100여 개 점포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 당시 같은 시기에 올리브영은 4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거의 4배가량 차이가 났었습니다. 롭스 같은 경우는 롯데 쇼핑 2018년도가 되어서야 100여 개 점포를 가져갈 수 있었다 보니까 사실 100개 점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연도별로 차이가 났던 상황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었고, 그리고 명동의 로드샵들도 관광객들 증가하다 보니까 또 기념품으로 화장품도 많이 사가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화장품의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는 시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유통업체들도 이런 흐름을 좀 타고 싶어 했겠죠? 근데 아쉽게도 유통업체들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스프리도 있고 에뛰드하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그걸 팔면 되고, 또 LG생활건강도 더 페이스샵 같은 브랜드들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 가게를 내면은 그냥 명동의 로드샵이 될 수 있었는데, 유통업체들은 그렇지 못했죠. 브랜드들한테 들어와 달라고 입점을 어떻게 보면은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은 뭐 이런 대기업 화장품 업체들의 브랜드가 아닌 여러 그런 브랜드들을 모아다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뭐 미샤면 미샤, 에뛰드면 에뛰드 그 제품만 파는 원 브랜드 샵 형태였다면, 이때부터는 편집샵의 형태로 좀 거듭나게 되는 모습이죠. 기존의 브랜드 업체와 그리고 유통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기싸움 같은 것도 좀 있었는데요. 일례로 살펴보면 올리브영이 겪었던 아모레퍼시픽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0년 6월에 이 아모레퍼시픽은 올리브영에서 자사 제품을 다 빼기로 철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008년부터 시작했던 아리따움이라는 로드샵이 있어요. 이쪽에 가맹 점주들이 같은 제품들이 이제 올리브영에서 팔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판매가 덜할 수도 있고, 또 행사를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못하면은 좀 뺏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결국에 철수를 결정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올리브영 내에서 아모레퍼시픽 매출 비중은 8% 수준이었었고요. 화장품으로만 보면은 한 15%, 연간 매출액 84억 원이었으니까 사실 작지 않은 그런 규모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리브영 갑자기 아모레퍼시픽의 빈자리를 급하게 채우기 위해서 여러 브랜드들 섭외를 합니다. 해외 브랜드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뭐 지금 잘 아시는 클리오나 닥터자르트나 뭐 메디힐 같은 조그만한 중소 브랜드들을 많이 입점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전화위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셀렉션을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원 브랜드 샵을 벗어나서 올리브영이나 다른 H&B 스토어로 많이 몰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아모레퍼시픽은 다시 2015년도에 베리떼 쿠션이랑 마몽드 제품 등을 다시 올리브영에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더불어서 아리따움 점주님들도 이 아모레 제품만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이 올리브영으로 트래픽을 많이 뺏기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따움 라이브라는 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타사 제품들, 뭐 해외 브랜드, 수입 화장품 같은 것들도 같이 팔 수 있도록 결국에 형태를 바꿨죠. 결과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국에 이 싸움에서 H&B 스토어의 승이었다는 점을 저희가 꼽을 수 있겠고요. 정리하자면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그런, 그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점,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마음껏 발라볼 수 있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점원들, 트래픽을 이끌어내는데 한몫을 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나노뷰티 레포트 읽어보셨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브랜드가 27,000여 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 생긴 브랜드가 사실 백화점에 입점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판매 수수도 비싸고. 이런 업체들이 온라인 다음으로 인지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게 올리브영 같은 로드샵이면서 또 트래픽도 많고 오프라인이고, 그런 브랜드들을 흡수해 나가면서 제품과 셀렉션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점이 또 H&B 스토어 올리브영의 강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장 환경에서 도대체 왜 다른 업체들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경쟁자 중에 하나였던 업체가 GS 리테일이 했었던 이 왓슨스를 한번 보시면 2005년에 홍콩의 왓슨스하고 50대 50으로 합작법인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회사였고요. 50대 50이었던 지분을 2017년에 GS 리테일이 모두 다 인수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GS 리테일 산하로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왓슨스라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랄라블라로 바꿨는데, 이거는 사내 공모 방식으로 좀 뽑힌 그런 이름이라고 하고, 약간은 발랄하고 또 그리고 생기 있는 20대 느낌을 주고자 했다고는 하는데, 발음도 어려울 뿐더러 뭐 랄라블리 그리고 또 남자분들도 H&B 스토어에 또 많이들 방문하시는데, 뭐 헤어 제품도 많이 팔고 하다 보니까 건기식도 있고요. 근데 이런 좀 핑크색의 좀 발랄한 이름 자체가 남성분들이 방문하기에 약간은 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롭스 같은 경우는 롯데 쇼핑 아시겠지만 이제 마트 안에 사업부로 시작을 했는데요. 롭스는 시작부터 늦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삐아나 이글립스처럼 온라인상에서만 보다가 오프라인에서 사고 싶어서 롭스를 매장을 찾더라도 동네에 이런 데 없고 하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 사업은 철수가 됐고, 지금은 롯데 마트 안에 샵인샵 형태로만 사업 형태를 바꾼 상황입니다. 이마트의 분수는 출점이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2012년도에 1호점을 오픈했는데 2015년에 사업을 다 철수를 했었고, 자체 브랜드로 안 되니까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하고 합작해가지고 이 부츠 브랜드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억나는 게 IFC몰에 부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또 몇 년 안 지나서 3년 뒤인 2020년도에 사업 철수를 하게 되고요. 2017년도에는 올리브영이 1000개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브랜드 가지고 출점을 막 늘려나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올리브영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부츠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올리브영은 지난해 상장을 위해서 주관사 선정하고 작업에 들어갔었는데요. 올해 8월에 결국 연내 상장은 철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IPO 시장과 또 주식시장이 얼어붙었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받았던 이 프리-IPO 때의 기업 가치가 1조 8천억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상장을 했을 때의 기업 가치는 약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예측이 되었었는데, 일단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 잠정 연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대비해서 봐서도 매출액도 8%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7% 증가했으니까 사실 실적의 문제보다는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잠정 연기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매출 비중도 2020년에 17%였던 게 코로나19 지나고 하면서 2021년도에는 23%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늘 드림이라고 오늘 주문하면은 오늘 바로 받아보는 이 퀵커머스 요새 화두인데, 서울 쪽 온라인 매출액 중에서 이 오늘 드림 매출 비중이 38%까지 올라왔습니다. 꽤 높은 비중이죠. 거의 40% 근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화두인 퀵커머스 관련해서도 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H&B 스토어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독주 체제는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서 지속해서 상장 관련한 일정을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장을 하게 되면은 또 제가 커버해야 되는 기업이어가지고 저도 좀 더 재밌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뭐 이커머스 그리고 빠른 배송, 퀵커머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남겨달라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컨텐츠 제작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보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이건 다뤄뒀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희 우리나라 유통기한은 시애틀 아마존고 가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